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라산에 오늘 새벽까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돼 10,000명 넘는 관광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미국 주식시장에선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규제당국의 방사성 핵종 점검 대상에 주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오염수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며 별도의 공동선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을 어린이날이고 또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인데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어제부터 한라산에 폭우가 쏟아졌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해 1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먼저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어제부터 비행기 타지 못한 여행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이곳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각 항공사 카운터마다에는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는지 확인하려는 승객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각 항공사는 오늘 오전까지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운항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김포공항의 이착륙 허가 시간이 연장되면 항공사들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결항이 계속되고 제주에 온 수학여행단까지 몰리며 혼잡이 해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소형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고 대형 여객선도 일부 운항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날씨 상황에 따라 운항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공항과 항만의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다고요? 네, 제주도 산지에는 아직 호우경보가 그리고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밤사이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라산에 새벽까지 500mm 이상에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는 많은 비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요. 도로도 잠기면서 차량 고립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밤사이 피해가 없기는 했지만 어제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지고 주택 판넬이 파손되는 등 어제 하루만 20여 건의 피해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엔 50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서귀포에도 340mm 이상 비가 내리며 관측 이래 5월에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엔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산지에 300mm 이상, 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이번 비가 많이 야속하실 텐데요. 하지만 봄 가뭄을 겪고 있는 농촌엔 반가운 비라고 합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강하게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지금은 붉은색 비구름이 자리한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최대 5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 20에서 최대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곧바로 미 증시에서 지역은행들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위기 사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한복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 팩웨스트의 주가가 오늘 하루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행 측이 매각을 포함한 여러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이 은행 주가는 7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연쇄 파산에 대한 위기감은 지역은행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캐나다 TD은행과의 합병이 무산된 퍼스트 호라이즌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re's 4,000 banks in the country. Interest rates have gone up at the fastest pace in 40 years, and the economy flowing. There are going to be bank failure.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은행 위기 사태가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I think that the resolution and sale of First Republic kind of draws a line under that period of is an important step toward drawing a line under that period of severe stress. 일각에선 파산하는 은행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것은 과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은행주 폭락은 연준에 대한 분노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reverse that overnight, and it's better to hold a steady course and hit pause, assess, and keep ratcheting up these interest rate increases.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표현한 태영호 최고위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통상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일정상 불가능했다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의 참석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리위 병합심사 요청하셨는데 최고위원 사퇴 압박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월딩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뭐야.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게 사과와 함께 전후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에선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던 안철수 의원은 당시 발언을 소환해 당무 개입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주 8일 윤리위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조 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8천억 원에 가까운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지자 주인으로 지목돼 구속기로에 섰던 조우영 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맞으세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이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조 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 씨는 2015년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을 이용해 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과 함께 불법 이익 7,800여 원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판교 터널 개통정보 미리 아신 거 맞는지. 조 씨는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천화동인 6호를 받아 화천대유 지분 7%와 283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대상에선 빠졌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조우영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산저축은행 또 SK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숨은 공로자로 불렸지만 검찰의 1차 수사는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5호까지에 집중돼 참고인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2차 수사팀이 꾸려지고서야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보복을 선언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키이우 시내 한복판에 20여 분간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크렘린궁 공격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 시내 상공에 무인기가 빠르게 비행합니다. 수십 차례 포성이 들리고 포탄이 내뿜는 삼광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의 상징 마이단 광장 상공에서도 포착된 무인기.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에 굉음과 함께 폭발해 추락하고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현지 시각 4일 오후 8시쯤 러시아가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키이우 시내 한복판에서 드론을 격추하게 한 포격이 20여 분간 이어졌고 시민들은 황급히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드론은 격추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키이우 공습은 지난 3일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그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Мы хорошо знаем, что решение о таких действиях, о таких терактах принимается не в Киеве, а именно в Вашингтоне. 보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말한 적절한 때와 장소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테러성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크렘린궁 공격 배후로 미국을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자작극이 아니냐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추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이 크렘린 공격 배후라는 러시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드론 공격의 실체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러시아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One thing I can tell you for certain is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this incident in any way contrary to Mr. Peskov's lies. That's what they are, just lie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크렘린 공격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며 자작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민간인 희생을 둘러싼 국제사회 비난을 덮는 동시에 공세 강화, 명분 쌓기 등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인 셈입니다. 이처럼 공격 주체를 둘러싼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과 러시아 외교당국 간에는 관련된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I certainly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s of any diplomatic engagements that we've had, including with a country like the Russian Feder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 돈 4천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7번째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크렘린 공격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배후를 둘러싼 진상규명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당국의 방사성 핵종 점검 대상에 주요 핵종이 다 포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인데 오염수 바다 방류를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시행 활동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2월 특정 대상 핵종을 재선정하라고 일본 측에 지적했지만 도쿄전력은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만을 측정하겠다고 축소했고 일본 규제당국이 이를 인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도 남는 방사성 물질 3중 수소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IAEA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IAEA는 오염수 배출 관련 모든 안전성 검토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이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졌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 측에 오염수 배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양국이 별도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사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회담 의제로는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이 꼽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공동조사 등 예민한 문제는 조율 중인데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뒤엔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지는데 별도의 공동선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상부부가 함께하는 만찬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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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일본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태평양 연안국 어민과 시민, 해양 생물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를 해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열린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졌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그 뒤를 순찰차가 쫓아갑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은 놀란 듯 비상등을 켜고 지나갑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을 피해 2km가량 도주하다 500m가량은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역주행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에서 튄 파편들이 남아있고 타이어 자국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충돌을 당한 택시는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50대 택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승객은 양팔이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좌석은 거의 없었어요. 다 찌그러지고 터져갖고 바퀴가 그리고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갖고 완전 앞에는 파편이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 확인해보니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술 냄새 나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숨진 택시 운전자는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최근 처음으로 내 집을 샀고 이번 주말엔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어떻게 또 운전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음주사고 뉴스로 봤을 때 너무 남일 같으니까 아무런 감정도 못 느꼈는데 새벽에 아빠가 봤는데 아직도 몸이 따뜻한데 일어나질 않으세요. 이런 사고는 아무한테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던 2명을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이렇게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자수했는데 이 운전자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범퍼가 떨어진 채 서 있습니다. 바로 옆 경차는 운전석 쪽 문이 망가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200m가량 더 몰아 멈춰 세운 뒤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운전자는 2시간이 지나서야 자수했는데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경찰은 전날 밤 9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고 새벽에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광주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였으며 향후에 음주 사고 및 뺑소니 여부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순경을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까지 내려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는 여름철 같은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지에는 5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2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에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2도, 부산은 16.9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도로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인명피해 위험이 훨씬 더 크죠. 실제로 사망사고 비율은 2배나 됩니다. 차가 커서 사고의 충격도 큰 데다 적재물이 떨어져서 2차, 3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화물차 교통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인도를 덮쳐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하셨습니다.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은 화물차들이 대거 적발됩니다. 화물차는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낮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가 부족한 화물차들도 적발됐는데 이런 기준 자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었습니다. 차가 밀리니까 이렇게 그런 거지. 1차선까지 놔뒀는지 몰랐지. 화물차의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건 일반 차량에 비해 인명피해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일으키는 사고는 9% 수준. 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2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219명 가운데 37명이 화물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각지대를 주의하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에도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행을 하셔야 되고요. 통행 허가증 없이 시내를 달리는 것도 단속 대상인데 적발된 기사들은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루 들어오자고 통행법 발행할 수 없잖아요. 많이 싣고 싶어서 실은 게 아니라 건축주나 업자들이 원해서 실거든요. 경찰은 당분간 대형 화물차의 위반 사항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네, 결혼하지 않았지만 또 혈연 관계도 아니지만 오래 함께 산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급할 때 수술 동의서를 못 쓴달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그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혼인 강희영 씨의 가족은 10년째 함께 사는 친구들입니다. 외로움은 덜고 어려움은 나눌 수 있습니다. 장염을 앓으면서 그때 옆에 주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 정작 급할 때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리 골절이 났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이 동의서를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가구는 47만 가구, 1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동거 가구는 동성인 경우도 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 부담이나 생활비를 줄이려고 동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단독으로 조그만 빌라를 사거나 이런 것보다 중앙에 훨씬 좋죠. 그런 면에서 장점도 있고.
이 같은 변화에 가족의 범위를 비혼 동거나 사실혼까지 넓히는데 6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지금의 가족 제도로는 홀로 사는 외로움과 돌봄, 집안일 등이 앞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동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 외에 그럼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 이제 미래에는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혼 동거인들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묶이지 않아도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의료적 결정권이나 부양가족 인적 공제 같은 경제적 권리, 상속권 인정 등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생활 동반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거인에게도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나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슬기 기자입니다. 최근 발의된 생활 동반자법.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 부양의 의무와 함께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결혼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애라를 낳고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가족만 할 수 있는 거를 동거인이라는 태그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귄 사유도 남과 남이잖아요. 다만 성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식 놓고 살면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성 커플도 있고.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더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 동성 관계는 난 반대예요. 프랑스는 생활 동반자법을 이미 제정해 이성 동성 동반자를 가리지 않고 같이 살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 구성을 살펴보니 95%는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같이 장려하고 더 편안하게 같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결혼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미국 뉴욕시는 선택 가족 제도를 도입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족으로 정의한 사람을 돌보는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이 최초 발의된 우리 국회 분위기는 어떨까?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엎어진 적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굉장히 진보적으로 알려진 분들도 좀 어려움과 난색을 표하시기도 했고. 원내 일당인 민주당은 생활 동반자법 추진을 공언한 바 있지만 동성 간 동거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 최근 이성 간 비혼 동거만 지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터의 기초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최근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바다를 메워 지은 다른 시설물들을 더 점검해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 겪고 있으면서도 설계를 또 부실하게 한 겁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만 배후 부지로 쓰려고 바다를 메우고 있는 평택항 준설토 투기장. 새만금 신항만 공사처럼 매립지의 기초 구조물인 가호안이 무너지는 피해를 이미 10년 전 겪었습니다. 전체 7.7km 가운데 손상 구간은 570m. 아예 붕괴된 곳도 있습니다. 조이가 워낙 높으니까 갑자기 붕괴가 된 걸로 거기서 약했으니까 일단 무너졌겠죠. 그 주변으로 해서 멀쩡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인천항 항로를 따라 퍼낸 준설토로 영종도 바다를 메우고 있습니다. 2017년 6.8km 길이의 기초 구조물 가호안을 다 지은 뒤 흙과 모래를 채우고 있는데 이곳 역시 땜질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5억 9천만 원을 들여 복구한 정부는 앞으로 5억 원을 더 쓸 예정입니다. 복구가 한 번 있었고 작년에도 점검을 하면서 계속 보면서 복구가 조금 보완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 수립하고. 새만금과 평택 그리고 이곳 인천까지 바다에 호안을 만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무너져 내린 곳들은 환경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조와 만조 사이 수위 변화가 극심한 서해라는 점입니다. 조수 간만차가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밀물대가 되자 물이 빠르게 차오르며
호안 바깥쪽과 안쪽에 수위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때 물이 수평을 맞추려 돌 사이로 빠르게 흐르는데 이 수압을 버티지 못해 돌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중 밀물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문제를 겪고도 새만금 신항만 설계 때 서해의 조수간만차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압을 충분히 버틸 만한 무게의 돌을 쓰지 않았고 5m에 불과한 호안 두께도 턱없이 얇았습니다. 이 두께가 좀 얇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인천이나 평택을 나면서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좀 뭐 보강만 해주면 되지. 새만금 신항만의 기초 구조물 붕괴를 알린 KBS 보도 후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우안 설계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 금강산 고성항에서 이산가족 상봉장으로 활용됐던 해금강 호텔이 끝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무단 철거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군의 고성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통천항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길이 95m의 대형 구조물이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고성항에 있던 해상호텔,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였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지난해 초부터 해체가 시작됐고 지지대만 남겨진 채 지난해 말 통천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지대마저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이곳에서 지지대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호주와 베트남에서 영업했던 수상 호텔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인수해 2000년 금강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숙소뿐 아니라 10여 차례 이산가족 상봉장으로 활용돼 남북교류의 상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금강산 관광지군의 남측 시설들에 대해 철거가 시작됐고 문화회관 건물과 구룡빌리지, 온정각 등과 함께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의 금강산 무단 철거에 대해 북한의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한 돈은 민간 4,200억 원, 정부 6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갑. 네,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최근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누군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걸 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2차례나 목격했는데 같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반응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 지갑 절대로 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우기거나 지갑을 훔쳐간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쏟아졌습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60만 번 넘게 읽혔는데요. 해당 역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행마저도 범죄에 노출될까 무서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키워드 두 번째, 연기의 신. 24시간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절도범이 배우 못지않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인을 속였습니다. 서울의 한 무인 점포 안에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은 뒤 스마트폰을 결제기에 갖다 댑니다. 모바일 페이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매일같이 매장을 찾는 남성. 단골 손님인가 싶었는데 절도범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계산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5번째 범행 때는 훔친 남의 카드로 결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3월부터 7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이 남성에겐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K-팝 콘서트. 해외에서 K-팝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그런데 콘서트 티켓 값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티켓 값이 얼마나 하길래 그럴까요? 네, 비싸긴 비쌉니다. 한 걸그룹이 이달 말 태국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VIP석 기준으로 14,800바, 우리 돈으로 58만 원입니다. 태국의 최저임금이 월 40만 원 정도니까 서민들은 월급 다 털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VIP석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올해 태국에서 판매된 K-팝 콘서트 티켓 평균 가격도 21만 원이나 합니다. 일부 태국 팬들이 자국 정부 기관에 찾아가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장사숙이 너무 지나쳐서 세계적인 K-팝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SNS 임지웅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앞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별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찰스 3세의 대관식. 이날 쓰일 영국 왕실 보물과 의례용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십자가 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를 두고 이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컬리넌 원 또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별로 불리는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투명 다이아몬드로도 유명한데요. 남아공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1905년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남아공 동북부 지역의 한 개인 광산에서 발견됐고요.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의 생일 선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후 원석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서 가공됐는데요. 그중 가장 큰 530캐럿의 컬리넌 원이 영국 국왕의 십자가 홀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남아공 활동가들은 해당 다이아몬드가 선물 형태로 영국 왕실에 보내졌지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뿐 반출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는 케이프타운의 한 박물관에 이 컬리넌 원석의 복제품만이 전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라면 회사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색 포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라면 면발 수십 가닥을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듯한 일명 면 포크입니다. 라면 특유의 꼬불꼬불한 질감은 살아있고 실제 포크처럼 컵라면 면발을 들어올리는 사진도 게시했는데요. 업체 측은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손으로 컵라면 먹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포크를 만들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조회수 700만 회를 돌파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진짜 면발이라면 일회용품보다 낫겠네요. 실제 상품으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라거나 국물에 오래 담가두면 그냥 풀어질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네 발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수색견들이 큰 활약을 펼쳤는데요. 당시 16마리의 수색견을 파견한 멕시코 당국에 튀르키예가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멕시코 시티 한 군 기지에서 특별한 입대식이 열렸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튀르키예에서 온 생후 3개월 된 저먼 셰퍼드 아르카다스입니다. 멕시코는 지난 2월 대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 16마리 수색견을 포함한 생존자 구조대를 급파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프로테오라는 이름의 수색견 한 마리가 인명구조 활동 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최근 튀르키예 당국이 수색견 프로테오를 애도하는 의미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뒤를 이을 셰퍼드 강아지를 멕시코 국방부에 선물한 겁니다. 강아지의 이름인 아르카다스는 튀르키예어로 친구를 뜻하고요. 이 이름은 온라인 투표로 정해졌는데요.
이날 열렬한 환영 속에서 멕시코 부대에 정식 합류한 아르카다스는 앞으로 프로테오를 돌본 훈련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연예 김진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연예계에선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개 연애 중인 이종석, 아이유 커플이 나란히 선행을 실천해 화제인데요.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사랑을 하면 닮는다더니 이종석, 아이유 씨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종석 씨는 지난 3일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들을 돕고 싶었다며 바자회 수익금 등 팬들과 함께 마련한 정성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이종석 씨의 연인 아이유 씨는 어제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 선물을 보내 어린이날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배우 박보영 씨는 남몰래 이어온 선행을 자신이 직접 공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박보영 씨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10년간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기부를 해왔다며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이제라도 기부 사실을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배우 김고은 씨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아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스타의 정성이 대중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카이 씨가 돌연 군입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팬들과 소속사, 심지어 본인마저도 너무 갑작스럽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소속사는 이틀 전 공지글을 통해 오는 11일 카이 씨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엑소 멤버들이 컴백을 앞둔 상태였다고 말해서 카이 씨의 입대가 예정에 없던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카이 씨도 이날 팬들과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준비한 게 많은데 보여주질 못해 아쉽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이 씨는 어쩌다 이런 벼락 입대를 하게 된 걸까요? 현행법상 입영일자는 질병과 심신장애, 부득이한 기타 사유 등으로 2년간 5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연예 활동은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데 최근 래퍼 라비 씨 등 연예계의 병역 면탈 혐의가 다시 불거지자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도 또래 남성 연예인들의 갑작스런 군입대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카이 씨는 군입대 전 무료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만나보시죠.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 사망한 서세원 씨. 이후 열흘 만인 지난 30일 비로소 유해가 한국에 도착해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하지만 고인이 영면에 든 지금도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소문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당초 알려진 지병인 당뇨에 의한 심정지가 아닌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어제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서세원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주사를 놓은 간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관련 소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매체는 캄보디아 당국이 서세원 씨 사망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였습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82세를 일기로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학도 그게 있겠지. 자기 뭐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학 있겠지만은 그게 문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는 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한라산에 오늘 새벽까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돼 10,000명 넘는 관광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미국 주식시장에선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규제당국의 방사성 핵종 점검 대상에 주요 핵종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오염수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며 별도의 공동 선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렸을 어린이날이고 또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인데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어제부터 한라산에 폭우가 쏟아졌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해 1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제주 공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 어제부터 비행기 타지 못한 여행객들이 많았고 이제 날이 밝았는데 지금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은 이른 시간부터 항공권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 카운터마다에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지 확인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일부 항공편 운항이 조금씩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운항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김포공항의 이착륙 허가 시간이 연장되면 항공사들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결항이 계속되고 제주에 온 수학여행단까지 몰리며 혼잡이 해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소형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고 대형 여객선도 일부 운항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날씨 상황에 따라 운항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공항과 항만의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죠. 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밤사이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라산에 오늘 새벽까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입산은 통제된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는 많은 비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물에 불어난 빗물에 차량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가 하면 신호등 고장 등 시설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넘어지고 주택 판넬이 파손되는 등 어제 하루만 20여 건의 피해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한라산 삼곡동엔 50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서귀포에도 340mm 이상 비가 내리며 관측 이래 5월에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는데요. 기상청은 제주엔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까지 산지에 300mm 이상, 해안 지역에도 50에서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강인입니다. 네, 하필 딱 연휴 기간에 비가 와서 나들이 가려고 했던 분들은 속상하실 텐데요. 하지만 봄 가뭄을 겪고 있는 농촌엔 반가운 비라고 합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강하게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 곳곳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색 비구름이 자리한 곳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삼각봉에는 5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더 굵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최대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여기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고 내일은 더 내려가면서 2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곧바로 미 증시에서 지역은행들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은행 위기 사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지역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 팩웨스트의 주가가 오늘 하루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행 측이 매각을 포함한 여러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이 은행 주가는 7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연쇄 파산에 대한 위기감은 지역은행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캐나다 TD은행과의 합병이 무산된 퍼스트 호라이즌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re's 4,000 banks in the country. Interest rates have gone up at the fastest pace in 40 years and the economy flowing. There are going to be bank failure.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은행 위기 사태가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I think that the resolution and sale of First Republic kind of draws a line under that period of is an important step toward drawing a line under that period of severe stress. 일각에선 파산하는 은행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것은 과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은행주 폭락은 연준에 대한 분노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reverse that overnight, and it's better to hold a steady course and hit pause, assess, and keep ratcheting up these interest rate increases.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현지 시각 4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는 3.7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25%와 4.0%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너무 높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높은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당국의 방사성 핵종 점검 대상에 주요 핵종이 다 포함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인데 오염수 바다 방류를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시행 활동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2월 측정 대상 핵종을 재선정하라고 일본 측에 지적했지만 도쿄전력은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만을 측정하겠다고 축소했고 일본 규제당국이 이를 인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도 남는 방사성 물질 3중 수소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IAEA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IAEA는 오염수 배출 관련 모든 안전성 검토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이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졌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본 측에 오염수 배출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일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속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양국이 별도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일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기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회담 의제로는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청년 문화협력 등이 꼽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공동조사 등 예민한 문제는 조율 중인데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뒤엔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지는데 별도의 공동선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정상부부가 함께하는 만찬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배상하라!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일본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태평양 연안국 어민과 시민, 해양 생물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를 해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열린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표현한 태영호 최고위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통상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일정상 불가능했다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의 참석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리위 병합심사 요청하셨는데 최고위원 사퇴 압박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월딩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뭐야.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게 사과와 함께 전후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에선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던 안철수 의원은 당시 발언을 소환해 당무 개입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주 8일 윤리위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8천억 원에 가까운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본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지자 주인으로 지목돼 구속기로에 섰던 조우영 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맞으세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이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조 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 씨는 2015년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을 이용해 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과 함께 불법 이익 7,800억 원을 챙기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판교 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아신 거 맞는지. 조 씨는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천화동인 6호를 받아 화천대유 지분 7%와 283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대상에선 빠졌는데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조우영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산저축은행 또 SK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숨은 공로자로 불렸지만 검찰의 1차 수사는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천화동인 1호에서 5호까지에 집중돼 참고인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2차 수사팀이 꾸려지고서야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키이우 시내에서 포성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있었던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 공격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키이우 시내 상공에 무인기가 빠르게 비행합니다. 수십 차례 포성이 들리고 포탄이 내뿜는 섬광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의 상징 마이단 광장 상공에서도 포착된 무인기.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에 굉음과 함께 폭발해 추락하고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현지 시각 4일 오후 8시쯤 러시아가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키이우 시내 한복판에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포격이 20여 분간 이어졌고 시민들은 황급히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키이우시 당국은 드론은 격추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키이우 공습은 지난 3일 크렘린궁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이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그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Мы хорошо знаем, что решение о таких действиях, о таких терактах принимается не в Киеве, а именно в Вашингтоне. 보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말한 적절한 때와 장소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테러성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미국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미국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자작극이 아니냐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추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이 크렘린 공격 배후라는 러시아 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드론 공격의 실체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러시아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One thing I can tell you for certain is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this incident in any way contrary to Mr. Peskov's lies. That's what they are, just lie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크렘린 공격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며 자작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민간인 희생을 둘러싼 국제사회 비난을 덮는 동시에 공세 강화, 명분 쌓기 등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인 셈입니다. 이처럼 공격 주체를 둘러싼 주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과 러시아 외교당국 간에는 관련된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I certainly wouldn't get into the specifics of any diplomatic engagements that we've had, including with a country like the Russian Feder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리 돈 4천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7번째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크렘린 공격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배후를 둘러싼 진상규명은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 안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미 상원 군사위원이 묻자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미 정보 수장이 답했습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Because those chips, those advanced chips are in over 90%, come from Taiwan, and they're in almost every category of electronic device around the world.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공백을 메우기까지 피해는 몇 년간 이어질 거고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 총생산에도 더 큰 여파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화적인 타이완 통일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를 공고히 하며 현실적으로 군사 개입 결정도 가능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쳐 세탁한 뒤 핵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행태를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Not just the funding of essentially nuclear programs that the DPRK may have involved in, but it's also posing a cyber threat to important networks. And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평가하는 오늘 미 상원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는 중국입니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갖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KBS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더견 씨는 지인들이 먼저 찾아오면 투자를 대신해줬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과 다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들의 투자금을 대주겠다며 라 씨가 먼저 접근한 뒤 고위험 투자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윤아림 기자입니다. 공유 사무실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5년여 전 설립돼 직원 10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거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래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여기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업체 대표 A씨는 올해 1월 라더견 씨에게서 유상증자로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 라 씨가 접근한 의도에 의문을 가졌는데 이를 풀어준 건 지난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장모 씨였습니다.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장 씨가 라 씨와의 만남을 주선할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A씨는 유상증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 납입 직전 라 씨는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A씨가 CFD, 즉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열면 이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 관리와 운용은 모두 라씨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지난주 주가 폭락으로 투자금 10억 원은 물론 증권사 대출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A씨는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왜 투자하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피해자신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명목으로 기업인들을 CFD 계좌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모양새인데 라씨 측 투자회사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탐색의 흔적으로 보이는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 와보니 업종을 넘나드는 투자 제안서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주 이렇게 좀 직원들이 바뀌고 모르는 사람이 오고 그런 적은 있죠. 검찰 합동수사팀은 라씨와 측근들이 회의실로 쓴 고급 오피스텔을 어제까지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 직전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논란이 됐던 김잉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는데요. 당시 얻은 수익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김잉래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룹 회장직 등에서 물러나고 폭락을 미리 알고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론 악화된 여론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김 회장 측은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이 겹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그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요. 개미가 키웠더니 개미를 배반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팽배해서 계좌를 옮기자는 그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키움증권 주가는 어제까지 10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깜짝 사태를 통해 회사 실적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의 물류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무직 신입사원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버지는 경위를 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측은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지난 3월 이곳에서 30살 신입사원 A씨가 숨졌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A씨가 지게차를 타고 내려오던 경사로입니다. 지게차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A씨가 그 밑에 깔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1년간 대기업 입사를 준비해 6개월 전 물류 담당 사무직으로 입사한 A씨. 그런데 왜 지게차에 깔려 숨진 건지 아버지는 한 달 넘게 회사에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관리직 업무가 전담으로 돼. 그런데 왜 지게차를 타게 됐는지. 저희도 복잡한 부분이 그거에서. A씨는 대기업 입사 전 하청업체에서 1년여간 일했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땄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무직이고 회사에서 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게차를 하지 않게요. 직원들의 상대로 인간적으로 따로 잡니다.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A씨가 사고 전에도 몇 번 지게차를 몬 사실을 확인했고 A씨 업무는 지게차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지게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현장 내려가서 일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니들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대기업에 합격해 뛸 듯이 좋아했던 아들. 올 여름 첫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주문한 중국어 교재는 아들이 떠난 후 배송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품을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됐다 하고 다시 그런 재발 일이 안 되도록. 회사 측은 KBS의 확인 요청에 A씨가 가끔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킨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의 지시나 방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차츰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더 굵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최대 300mm 이상,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최대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와 부산과 울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와 전남, 경남에서 가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길거리 어딜 가나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 안 보이는 곳이 없죠. 어지럽게 내걸린 이런 정당 현수막들, 공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당 현수막은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나타난 풍경인데요. 이를 둘러싼 민원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로변. 3단으로 쌓인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건 온통 정당 현수막뿐입니다. 좀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다고 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 출입구에도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크기도 걸린 곳도 제각각입니다. 지나가는데 너무 낮게 달고 뭐 이래서 또 허리를 굽혀서 가야 되고 이쪽에도 보면 저런 데로 어떻게 지나가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5개 광고물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2월. 석 달여 만에 14,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현수막이 묶여있는 가로등이 바람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지상 2m 이상 높이로 달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에는 아예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로등에는 2개까지만 달 수 있도록 했는데 신호등이나 안전표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정당의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정당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의 규격 등을 제한하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에 숨지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조 탄압이 이번 죽음을 불렀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팻말을 든 건설 노동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건설 노조는 조합원 양회동 씨의 죽음을 정부의 노동 탄압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건설 노동조합이 앞뒤세지 않고 전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0여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도 정부가 노동 탄압을 멈추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때문에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없애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당국은 건설 노조에 대한 10여 차례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현장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2,800여 명을 적발하고 2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숨진 양 씨는
공갈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전 신문이 예정됐던 지난 노동절에 분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31일 파업 선포에 이어지는 6, 7월 하투까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네,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영화 리턴 투 서울이 개봉했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입양인의 눈을 통해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입니다. 마블의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도 6년 만에 3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C'est différent. Tout est un peu différent ici, je trouve.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 프레디는 일본 여행을 나섰다가 기상 악화로 뜻하지 않게 한국에 오게 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입양 기관을 방문해 친아버지를 찾게 되지만 갑자기 프레디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온 가족들로 인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고국을 찾은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혼란을 겪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민자로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그런 힘든 부분, 제가 아시아인이고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가모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피터 퀴리,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 팀과 힘을 합칩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른바 가오갤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최근 마블이 내놓은 작품 중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외엔 대부분이 흥행부진과 예전만 못하다는 혹평이 잇따른 상태. 전 세계 최초 개봉에 예매율 1위로 마블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액션씬을 한국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임스 건 감독의 한국 영화 사랑은 유명합니다. Som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happening in film in the world are happening now in Korea in cinema, and every time I get the chance to watch a movie from Korea.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어린 두 소년의 우정을 담은 영화 클로즈는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심사위원 대상과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 등에 노미네이트되면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성엽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한 중국 우한에서 당시의 실상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다가 사라진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3년의 징역형을 살고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실상을 폭로했던 사람들 다수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했던 2020년 2월,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고 차량 안에는 시신 여러 구가 포대에 담겨 실려 있습니다. 의류 판매업자였던 팡빈이 촬영에 공개한 당시 우한의 실상입니다. 在这个邪恶的残暴的体制下人人自危 이미 한 차례 경찰에 체포됐던 팡빈은 모든 시민은 저항하자 등의 문구를 외치는 영상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팡빈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팡빈이 공공질서문란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질서문란죄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중국 당국이 흔히 반체제 인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코로나 초기 우한 실태 영상을 잇따라 온라인에 공개한 전직 변호사 천추스도 팡빈에 앞서 사라졌는데 같은 혐의가 적용돼 1년 뒤 풀려났습니다. 目前这里已经改成了方舱医院，我们今天下午看看能不能进去做一些简单的采访。 우한을 취재해 알린 시민기자 장잔 역시 같은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2020년 초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발언으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 매체들은 팜빙 등 시민기자들의 실종과 석방 등 관련 소식을 여전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시민도 자치단체도 모른 채 공사가 진행돼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경남 창원도심의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입니다. KBS 단독 보도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사격장 폐쇄나 이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25m와 표적을 두고 소총 사격이 진행됩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는 권총 사격 훈련도 이어집니다. 경남 창원 도심 속 미군 사격장, 공식 명칭은 마산 사격장입니다. 2019년 3월 진행한 훈련인데 주한미군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KBS 보도 이후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자 주한미군은 사격장 개선 공사를 공사 2달여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어제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간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하는 사격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가올 장마나 우기 등을 고려해 배수로 작업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격장과 관련한 안전상의 문제 등 주민 우려 사항은 창원시와 주한미군 측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격장 폐쇄나 이전 요구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미군 공여지 내부 시설 권한은 모두 미군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격장 훈련 때문에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 불안을 갖다가 미국 당국이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50년 만에 실체가 알려진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고 경남 창원시도 이전 검토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향후 공사 재개와 운영 여부에 따라 논란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정글모를 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깊은 밤 정글모를 쓴 누군가가 창문 안쪽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내 불이 붙은 무언가를 내던집니다. 몇 초 뒤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토산물 가공업체 창고를 집어삼킵니다. 이 불로 2층짜리 창고와 사무실 580여 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제품과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10억 내외 좀 될 것 같고요. 복구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추정은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던 원부자재가 다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창고에 오간 화물차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몰던 차였습니다. 불이 나기 2시간 전 이 남성이 인근 마트에서 정글모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회사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창고 2층의 사무실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 장부와 컴퓨터 등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그 회사 그 거래 장부 조작하고 횡령한 사실이 이제 추가로 확인돼서 이제 그걸 그 장부를 없애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범행. 이 남성은 횡령은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횡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가 9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와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다른 석점의 천마무늬 유물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됩니다.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을 박차고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아오를 듯한 기세의 천마도입니다. 말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부속품 말다래에 천마가 그려진 국보 207호입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이 천마도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의 신라 회화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1973년 경주 황남동의 왕릉급 무덤에서 발굴되면서 고분의 이름도 천마총으로 붙여졌습니다. 자작나무로 된 천마도를 그린 그림이 나와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여태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그러한 그 채색된 이런 그림이 나온 예가 없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천마도 말달의 한 쌍은 온도와 습도 변화, 흔들림을 최소화시켜 전시장으로 옮겨져 9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천마도와 함께 출토된 금동 천마무늬 말다래와 금령총, 금관총에서 나온 천마무늬 말다래가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석점의 천마 유물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난 2014년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동판으로 만든 것도 신라 능미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금관총과 금용총과 천마총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천마와 조각으로 보는 천마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천마총이 위치한 경주 대릉원 등 신라 고분을 배경으로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산나물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특히 국토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곰취 출하가 한창인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곰취 축제도 열립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철을 맞은 곰취입니다. 겨울잠에서 깬 곰이 산에서 제일 먼저 찾는 나물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곰취는 이렇게 잎사귀가 하트 모양에다가 끝은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입자루가 긴 게 특징입니다. 손바닥 크기로 먹기 좋게 자란 곰취를 따는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반들반들했던 거는 며칠 이런 게 지나면 4일 만에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서 엮는 게 아니야. 다 먹을만 하고 상품 가치가 있게끔. 쌉싸름한 맛과 은은하게 풍기는 풀향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아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구 58개 농가에서 210톤이 생산돼 전국으로 팔립니다. 해발이 높고 또 기온차가 이제 밤낮으로 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물이 좀 잘 자라는 편이죠. 20회를 맞은 곰취 축제도 열립니다. 곰취를 활용한 아이스크림과 핫도그 등 색다른 먹거리는 물론 곰취 따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양구 곰취 축제에 오시면 그 맛있는 곰취를 저렴하게 해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 있어서 3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양구 레포츠공원 일대를 봄 내음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기다렸던 어린이날 연휴인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걱정입니다. 날씨 정보와 함께 내 차의 상태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중에 외곽 쪽은 오늘이 가장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사이는 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휴일답게 버스 전용 차로제도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시행 중인데 벌써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총 26km 구간 정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오산과 남사, 충청권에서는 망양 휴게소 목천 지나기 답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 남천안과 차량터널 사이 속도 뚝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방향도 20km대 정체입니다. 그중에서 서평택과 서해대교 지나기가 가장 힘겹고요. 50번 영동선 경기권 위주로 막히는데 특히 용인 지역에서 8km 구간 정체입니다.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도 서종 앞두고 13km 구간 힘겹습니다. 빗길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지에는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나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의 빗줄기도 점점 굵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 20에서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고요. 내일은 한낮에도 2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가 오지만 그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